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조빙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특검팀이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내지 못한 암호 파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특검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경찰에서도 분석을 했으나 못 푼 파일도 있습니다. 그걸 갖고 와서 저희들이 또 지금 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한 그 파일 중에 암호를 걸어놓은 파일도 있다는 겁니다. 네, 암호 분석 중인 허익범 특검팀, 경찰이 찾지 못했던 드루킹 출판사, 이 휴대폰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특검팀에서 파주의 그 느릅나무 출판사와 관련해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현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21대의 핸드폰, 그리고 다수의 유심 칩, 뭐 그 배터리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곳을 경찰이 수사하면서 처음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3월 21일인데 그 이후에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해지면서 4월 13일에는 이제 드루킹 측에서 트럭을 동원해서 서류 같은 것을 뭐 실어내가는 이런 일도 발생을 했고, 그래서 비판이 거세지자 4월 22일 날 경찰이 또 한 번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3월 21일, 4월 22일 두 차례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장소에서 또다시 다수의 핸드폰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현재 그 핸드폰과 관련된 내용물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짐을 많이 빼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또 핵심적인 증거들이 이렇게 빼돌려졌을지도 궁금한데, 자, 드루킹 김동원 씨, 김경수 지사를 매달 만났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네요. 네,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지사를 정기적으로 만났다라고 이렇게 진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2016년 9월부터 2017년 초까지 매달 이른바 자신들이 산채라고 불렀던 그 느릅나무 출판사를 김 지사가 방문을 해서 만났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 드루킹 김 씨의 측근인 도 아무개 변호사도 2016년 말 2017년 초에 걸쳐서 김 지사를 2번 그 출판사,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검팀은요, 지난 총선 당시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혹에 대한 노회찬 의원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이번 이 드루킹 사건 때문에 알게 됐지만은,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법률적 문제 때문에 안 줬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과정 때문에 의혹을 받아가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종결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시 지금 뉴스로 떠오른 거죠. 그 내막이 이제 더 아마 본인들의 진술이 나오겠죠. 네, 노회찬 의원의 부인의 전 운전기사 경공모 회원이고 또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또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뭐 한 달에 한 번꼴은 만났다. 그리고 휴대전화도 21대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2번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일정 부분 좀 빼돌린 이런 정황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휴대전화가 21대나 발견됐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이 경찰의 부실 수사는 뭐 이젠 변명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뭐 앞으로도 특검 조사에 따라서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이것을 단순히 부실 수사로 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은폐하려고 했는지까지도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특검이 수사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와 별도로 이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 역시 사건의 핵심은 어떤 사람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가, 또는 사전에 이른바 공모했는가 여부를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과 관련해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특검이 그 경찰 검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물적 정황을 확보하고, 그리고 드루킹과 드루킹 일당들의
그 진술을 확인하는데 그동안 이제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이제 될 겁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아마 노회찬 씨의 부인을 내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사람에 대한 조사일 텐데요. 저 조사는 곧바로 노회찬 의원 부인에 대한 조사로 연결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더 나가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조사까지 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얼마나 자주 만나냐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 어떤 관행을 보면 정기적으로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일당이 뭔가를 좀 조직적으로 공작적으로 뭔가를 하는 집단 아니었습니까? 이들과 유력 정치인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뭔가 지시하고 보고하는 이런 관계가 있을 가능성, 개연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만났냐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났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드루킹 쪽에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드루킹의 진술일 뿐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지금 이 특검팀이 열심히 착수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을 이제 포함하고 있어서 곧이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 쪽으로 연결될 겁니다. 가능성이지만 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 교수님, 뭐 저도 생각했을 때 김경수 경남지사나 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소환은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허익범 특검의 그 출범 목적이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헤치라는 뜻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출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노회찬 의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면 사실 격가지일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노회찬 의원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일종의 워밍업을 통해서 아마 이 지금 그 노회찬 의원의 돈을 준 것으로 지금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일종의 압박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그 본가지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그리고 송인배 이 비서관에 대한 아마 수사를 위한 하나의 일전 사전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문제는 그럼 이 수사가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은 그 두 가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어제 뭐 추가로 또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지금 그 압수한 물건들 중에서 소위 말 유의미한 단서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일부 압수한 파일 중에 상당히 암호가 걸려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로 풀기 위해서 지금 경공모 회원들한테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암호를 풀기 위해서 또 전문가도 지금 초청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드루킹을 비롯한 그 측근 그룹들로부터 과연 일치된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인데 그 두 가지의 관건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이 수사의 이 성공을 가르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공모 회원들 가운데는 정말 자원봉사로 일한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통상적인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가 21대가 추가적으로 나왔다. 이거는 좀 의심의 눈초리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개연성이 높지 않은가 하는데 특검팀이 경찰이 못한 부분 그래서 뭐 특검이 탄생했지만 얼마나 집중적으로 잘 수사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인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 이 촛불 집회 당시에요.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계엄령 문건에 관해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 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습니다. 저는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문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해 3월에 기무사령부가 작성을 해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인데요. 문건의 제목이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해 2017년 3월에 이제 탄핵 선고가 헌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만들어진 건데 탄핵 선고가 인용될 경우, 기각될 경우에 어떤 사회적인 혼란이 올 수 있다, 과격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문건을 작성을 한 건데 먼저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수령 발령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평화 집회가 이제 폭력 시위로 변질되면서 경찰력만으로 통제가 어려울 때 위수령을 먼저 발령을 하고 이어서 어떤 이 시위대가 뭐 무기를 탈취한다든지 행정관세에 난입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은 계엄 선포도 좀 고려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뭐 광화문 같은 경우는 3개 여단이 진주를 하고 여의도는 1개 여단이 진주를 하고 탱크가 200대가 뭐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계엄 선포, 위수령 발령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검토한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당시에 기무사가 왜 이런 문건을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부분을 지시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지금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일주일 전쯤이죠. 지난 5일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한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탄핵이 기각되면 마치 큰 혼란 사태가 올 것처럼 전제를 하고 그것을 또 북한의 도발과 연결을 시켜서 군이 나서야 된다. 정부 부처 다 접수하고 언론 통제해야 되고 그거는 기무사가 해야 될 일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수사 지시가 적폐물이라 반발하고 있고 문건 내용을 놓고 정말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게 몇 달 전에 이미 국방부에 이 사안이 보고가 됐고 장관에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방부가 법률적 검토한 결과 이것은 뭐 이렇게 수사할 만한 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1차 정리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이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덮은 건지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니라서 뭐 그냥 놔둔 건지. 그러니까 법률적 검토를 시켰고 그 법률적 검토는 뭐 법률가들이 했겠죠. 군 법률가들이 해서 이것은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1차 판단이 나와서 정리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재차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지금 이 기무사 문건에도 그렇게 지금 적시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촛불 집회의 연인은 1,500만여 명,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의 연인은 1,200만여 명이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촛불 집회 쪽에서나 태극기 집회 쪽에서나 어쨌든 촛불 집회 쪽에서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다. 이런 주장과 구호들이 막 나올 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극기 집회 쪽에서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헌재를 둘러싸고 막 압력성 시위를 하고 이럴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또는 뭐 저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탄핵이 어떤 결론이 나건 이게 정말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제시켜야 된다. 조금 더 냉정을 찾고 태극기나 촛불이 더 이상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사회 지도층이라도 나서야 된다. 이렇게까지 제가 방송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들 탄핵 이후 사태를 걱정할 때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철희 의원이 지금 인터뷰한 이철희 의원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탄핵 이후에 이 사회 혼란 상황이 있을 경우에 군은 어떤 대비 태세가 있는가? 이철희 의원이 국방위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질문을 3차례나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군의 대응 대비 태세와 관련돼서 이 기무사 문건이 작성됐다라고 지금 한민구 장관 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그 내용은 뭐 기무사 문건에도 나옵니다만 기존의 경찰력으로 헌정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 됐을 때 군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이 대비책과 관련된 문건이고 따라서 이것은 무슨 어떤 집단이나 몇몇 사람이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한 문건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지금 갑자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몇 달 전에 이미 국방부 차원에서 법률 검토가 끝났던 사안인데 이것이 또다시 어떤 형태로든 기무사 개혁과 연관되면서 이게 적폐몰이로 지금 하고 대통령이 직접 인도해서까지 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엄정수사라고 하니까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그 당시 군 지휘관들 뭐 한민구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지금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최 교수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의 군의 조치 자체를 아마 상당히 헌정 파괴나 국기문란 정도의 수준으로 상당히 위험한 시도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과거 그 기무사의 전신이 보안사가 주축이 되었던 이 1979년 12.12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저도 뭐 상당히 조금 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지금 그 문건에 따르면 이번에 시위 성격을 진보, 갈로 열고 종북대 보수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광화문 광장을 직결의 연인은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나왔던 것은 이 대한민국은 그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그 상당히 어떻게 그 권력의 부당한 그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력 진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 농거로 종북이라는 단어를 끌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기무사라는 거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계엄 업무는 지금 합참에 보면 민사심리전부에 계엄과가 있어요. 만약 계엄 문제를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그 합참 계엄과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엄사령관을 또 육군참모총장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그 뒤에 이 과거 70년대, 80년대와는 달리 지금은 군령권, 군사의 작전, 모든 지휘권,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있어요. 육군참모총장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육군참모총장을 내세우려고 했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문건에 따르면 만약에 계엄이 실시되고 난 뒤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기로 돼 있는데 그 편지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기무사령관이에요. 그리고 또 그 편지 밑에는 경찰과 국정원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과거 12.12 사태 끝나고 그때 11.6 사태가 터졌을 때 합동수사본부장이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이 되어서 결국은 신군부가 출연하는 하나의 발판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악몽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서울에 진주하는 군대들도 보면 지금 전방을 지금 백업하고 있는 기계화 사단들을 빼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12.12 사태 때 당시 구사단 노태우 장군의 구사단이 서울에 진주했던 그러한 악몽을 충분히 떠올리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의도가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볼만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차 교수가 지적한 그런 의혹들이 해소돼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수사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수사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예단도 배제하고 이루어져야 된다. 이 수사가 또 다른 정치적 성격의 무슨 몰이처럼 되거나 적폐몰이. 종북몰이도 나쁘지만 적폐몰이도 나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군의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적 예단도 배제하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수사로 갔으면 좋겠다.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철희 의원 질의에 응답하다 보니까 작성된 것이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군이 이 실행 목적으로 기획을 한 것이냐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별수사단을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정확히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기무사 문건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2016년이죠. 탄핵 정국 당시 추미애 대표가 했던 이 계엄령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로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마라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로 돌아가면은 왜 저런 말씀까지 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디서 뭔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정치 인사들이 저런 얘기를 하겠다. 당대표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군 관련 사건으로 이 독립수사단 창군 이래 처음으로 꾸려지는데 이번 수사가 아무래도 뭐 기무사 개혁으로도 또 연관되고 군 개혁과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일각에서는 벌써 기무사 해체를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기무사라는 이 본래의 고유의 기능을 나름대로 잘 만드는 쪽으로 가야지 기무사 해체는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지금 기무사가 사실 하고 있는 거 보면 군사 보안이나 군 방첩이라든지 군내 동향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 기무사가 사실 본연의 의무와 떠나서 민간 사찰이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동향에 신경을 쓰면서 이 정치권에 기웃기웃거리고 그리고 과거 우리 정치권의 고질이었던 군의 이 정치 개입에 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지 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독립수사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는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불신임의 성격도 좀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고성국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3월 달에 벌써 이 문건이 국방부에 보고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이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그러면 송영무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이냐 아니면 국내의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판단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김부겸 대변인도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가 관련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구하셔가지고 부분 개각이 있다고 한다면 송영무 장관의 경질이 저는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해봤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야기대로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상 초유로 이게 독립수사단을 지시해서 이게 법률적 근거가 어떤 것인지가 좀 빨리 밝혀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 체계가 있는데 군 검찰 체계가 있는데 국방장관의 지휘권이 있는데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이를 배제하고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이제 수사를 한다면 이것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사실은 김부겸 대변인이 어제 발표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어야 돼요. 자, 그건 그렇고요.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기구의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특히 국정원이나 기무사 이 두 기관은 대북 방첩 업무가 주입니다. 이 두 기관에게 수술을 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도 교각 사료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대북 방첩이 허술해지거나 또는 이것이 약화되거나 이런 방식의 수술과 개혁은 피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 점만 특활비 문제 뭐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무사에서는 특활비 일정 부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홍 전 대표는 총선에는 절대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요. 한국당은 더 치열한 노선 투쟁으로 거듭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어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는 절대 안 나간다면서도 선거에 졌다고 정계 은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세상에 그런 질문은 난센스라고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또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 키울 생각을 안 했던 것이라며 더 치열하게 노선 투쟁을 하며 더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홍 전 대표는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50분 동안 이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면서 어차피 정치 재판이고 사법적 판단으로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음 편하게 갖고 건강하시라고 위로했습니다. 오늘 오후 미국으로 떠나는 홍 전 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한다며
두 달쯤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다 추석 전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네, 더 아픔을 겪어야 한다. 한국당을 향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이 정계 은퇴하는 게 더 무책임한 처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추석 전에 좀 돌아오겠다. 근데 추석 전에 온다고 해서 바로 정계 복귀하는 건 아니겠죠?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은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진퇴와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무거워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제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어제 그저께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요. 예. 이 떠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얘기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구나. 예.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거 쇼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 교수님. 예, 뭐 지금 그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떠나면서 또 어제 정치적 이벤트를 하나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면담 자체가 50분을 했다는 예, 50분 했다는 예.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존재를 가시하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일종의 수단 같은데요. 뭐 제 생각에는 뭐 돌아오서 정치를 또 뭐 재개하시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겠습니다만 과연 주변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의문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과연 어떻게 정계를 잠시 뭐 2달 떠났다 바로 돌아오실지 아니면 연말이 될지. 총선에는 뭐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뭐 대선 얘기는 또 이렇게 정확히 밝히지 않고 계신데, 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